2학년 과정입니다. 2학년 과정도 이제 몇 단원으로 나뉘어진다? 12단원으로 나뉘어져요. 12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내용이 많지 않고 사회를 공부할 때는 얘들아 개념과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사회를 이제 우리가 많은 긴 시간에 뭔가 사회를 공부한다 하면요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제 막 자료를 보면서 막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시험 대비야. 완전 벼락치기 시험 준비. 그치? 시험 대비. 그러니까 암기하고 이제 개념과 용어를 암기하는 거에 여러분 지금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자, 인권의 특징 3가지 빨리 끝내자.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인권의 특징. 인권이 뭐예요? 인권이 뭐야? 인간의 권리야.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한다. 인권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응? 좀 이따가 그건 기본권의 종류할 때 얘기해 주세요. 인권의 특징은요, 자연적이다. 자연적. 아직 안 넘어갔네. 자연적.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한 거야? 주어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인권은 모두에게 주어졌어. 민우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윤성이에게도 주어졌고, 모든 인간인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난 거. 이거 하늘로부터 인권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니?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천부 인권. 하늘천, 그치? 부여받았다. 인권을. 하늘로부터 인권이 부여됐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권리가 주어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편적 권리예요. 보편적 권리. 보편적 권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불가침의 권리. 불가침의 권리가 뭘까? 내가 별로 나 인권 필요 없어. 너 줄게. 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양도할 수 없다.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기본권의 종류는요. 여러분, 크게 5가지로 할 수 있다. 5가지. 첫 번째, 자유권. 자유권. 평등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참정권이 뭘까? 참정권 시험 많이 나와. 선거,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근데 선거할 수 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렇게 5가지, 기본권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야. 이 5가지 중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뭐라고요? 자유권. 자, 그리고 평등권은 뭐예요? 얘들아, 맞아요. 성별, 종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인권은 주어진다. 평등권. 근데 평등권의 특징이 있다. 이건 적어봐. 이거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기본권 뭐가 있어? 참정권, 사회권, 이 청구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평등권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평등하지 않는데 그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권이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은 뭐예요? 아까 선생님 방금 말했지?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선거권, 참정권 안 해도 얘들아 이건 좀 적어봐.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선거권. 정치에 뭘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참여할 수 있어? 선거로 참여할 수 있지. 두 번째로는 공무담임권. 추측해봐. 공무담임권 뭘까? 공무담임권 뭘까? 방금 잘 추측했어. 뭐야? 공무원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관할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번째로는 뭘까? 국민투표권. 이거 한번 추측해봐. 국민투표권은 뭘까? 있잖아, 이거 선거권.
아 이거 조금 추측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권 있잖아.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 공무원이 된다. 국민투표권은 뭘까? 뭐라고 준서야? 맞아. 비슷한 것 같아. 직접 내가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야, 선거 받을 국민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이런 권리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정치 참정권, 정치 참여할 수 참정권이 있다. 사회권은 뭘까? 그거 뭘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근로자. 그치? 알바 10계명 있어요. 알바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이 나 이 10계명 해가지고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10계명 말고 그런 것처럼 알바를 할 때 이 10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 규칙들을. 그래서 요즘 1시간에 시급 얼마, 그치? 그리고 알바를 신청할 때 근로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것,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회권에 포함되어집니다. 청구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가 이제 기본권의 종류.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런 기본권들이 침해될 수 없어요. 침해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침해할 수 있는 때가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때가 있어. 이건 옆에 적어봐. 쌤이 프린트물에 안 적어놨는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막 전쟁 중인데 내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서 유지. 질서가 유지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하나는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 봐봐라 얘들아.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너무 오늘 배가 아파서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전보장에 어긋나죠.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번이 헌법재판소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뭘 재판하는 거야? 헌법을 재판하는 거야.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법을 재판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아래에다가 한번 2가지만 적어보세요.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자, 위헌 법률 심판은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때, 그럴 때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받는 도중에 이게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은 뭘까? 법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 법을 심판하는 제도를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다 내용은 몰라도 되고, 재판소에는 2가지 재판을 하는데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하는구나. 이 2가지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노동 3권입니다. 마지막 노동 3권인데 근로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노동 3권이라고 해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권리. 첫 번째로는 단결권. 그치? 단결권은 뭐냐면, 단결권 뭐예요? 노동자들이 다 모여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단결권이다. 그리고 다시 2번째는요,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뭐예요?
단체를 교섭할 수 있는 거.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 노동자들과 사장이 대화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협상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와 누가? 사장이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체 교섭권. 근데 말로 안 돼. 협상이 안 돼.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행동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노동자들이 일 안 가는 거야. 그게 뭐야? 파업. 그게 단체 행동권의 권리예요. 파업은요 일을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리고 태업은 뭐야? 일은 하긴 하는데 엄청 느리게 하는 거야. 엄청 느리게 하는 이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이 두 번째 가봅시다. 국회의 의미. 국회는 어떤 곳인가? 국회는 어떤 곳인가? 국회는 다른 말로 아까 뭐라 했냐? 우리 무슨 부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입법부. 국회는 입법부라고 했지. 자,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이렇게 하죠. 국회는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 법을 만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지? 법률 제정이라고 얘기한다 했지? 그게 이제 입법부입니다. 자, 입법부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국회는요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구성원들이 이제 채워져 있죠. 그렇죠? 자, 국회의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종류. 국회의원의 점주. 자,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을 위한 국회의원이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 했지? 4년이라고 했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선거구별로 대표하는 의원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요. 그쵸? 자, 그 다음 국회의 기능. 그럼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자요. 국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 제정. 그리고 이건 한번 쭉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사회 전체 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거 달달달 외우고 하라고 쌤이 이렇게 노트로 이렇게 여러분 다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 기능은 두 번째로는 헌법 적을 수 있니?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제안하거나 그리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 기능이.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세 번째로는 조약 체결 동의. 조약 체결 동의. 정부와 외국이 이제 대통령님이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막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조약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거야. 국회가, 입법부가. 그리고 재정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재정에 관해서도요. 예산안을 검토해요. 예산안 검토. 대통령이 이렇게 돈을 사용할 겁니다라고 하는 걸요. 검토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해요. 이거 적어야 돼 빨리. 예산안을 검토. 예산안 검토.
그리고 이제 그게 계획대로 결산했는지 심사, 결산 심사. 그래서 행정부가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국가의 재정을 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또 이슈가 됐던,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탄핵소추 의결이 있죠. 탄핵소추 의결.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 부서 장관들 정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게 법에 위반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 누구에게 있다? 국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국회예요. 입법부 좀 정리돼요? 국회의 의미와 국회의원의 종류. 국회의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누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그리고 나서 국회의 기능들 방금 한번 정리했고, 자, 그다음에 행정부는요.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어져 있냐? 대통령이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이제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가의 대표이죠. 국가의 대표. 자, 그리고 행정부에는 또 대통령과 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각 부처를 총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무총리.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직이 있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이거 막 적으면서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중요한 것들만 외우게 할 거야. 알겠지? 국무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 이건 시험에 좀 나왔어. 감사원이 어떤 부서에 있는 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했을 때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행정부에 포함되는 거야. 행정부. 감사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감시하는 기관이야.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는지, 이제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지, 막 이런 부분. 그리고 국가의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오케이? 행정부는 여기까지만 좀 알아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아까 쌤이 얘기했죠. 왜 사법권이 독립돼야 된다 했죠? 독재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돈을 막 더 내고 막 뭐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자,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냐? 첫 번째, 여기 쌤이 아까 얘기했지? 막 항소, 상고 얘기했지? 가장 첫 번째 무슨 법원이었어? 기억나? 법원. 지방법원 적어야 돼. 지방법원. 법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가장 1차적 법원이요. 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고등법원. 그리고 최고법원. 대법원. 이렇게 적어야 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더 넘겨봅시다. 문제 좀 풀어볼까? 여러분들 또 신나게 한번. 우리 이제 대다수 문제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얘들아. 오호. 2020년 1회에 5번 풀어보세요. 5번. 어떻게 풀 수 있겠다. 쌤이 좀 다리가 아파서 좀 앉고. 5번 풀어볼 수 있어요? 네. 자, 뭡니까? 옳지 않은 건데? 옳지 않은 건 뭐야? 2번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니지. 2번 땡이죠? 자, 그 다음 9번도 풀어볼까요? 9번? 방금 했어요 우리.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이요. 왜요?
대통령 안 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춘석 거 아니야? 이거 별표 놓았거든. 길었잖아 준서도. 그게 열국이 거 아니야? 다른 거에 풀어놓은 거 아니야? 주요. 자, 그럼 뭡니까? 자, 9번에 뭐예요? 답이? 2번. 그러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원래? 사법부가 하는 거지, 사법부. 야, 얘들아. 10번도 풀 수 있겠다. 10번도 풀어봐요. 10번. 몇 번인 거야? 4번. 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생활양식 문화라고 할 수 없는 거. 재채기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자, 11번. 2020년 1회 11번. 피고인 A씨는 길에서 마주친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대. 검사 나왔다요. 검사가 재판해주세요 하는 거는 형사재판. 자, 그리고 12번도 할 수 있겠다.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또 뭐 있어요?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이거 뭐죠? 헌법재판소. 그쵸? 법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였죠. 자, 그다음 우리 조금만 더 갔다가 문제 한번 쭉 풀자. 알겠지? 시간 있을 때 먼저 이거부터 진도부터 다시 나갑시다. 2-2번 다시 2-2번 했지 우리. 2-3번 가봅시다. 2-3번. 자, 경제활동. 이제 경제활동 경제에 대해 경제 파트에 대해서 나온다. 경제활동의 종류는요. 뭐가 들어갈까? 에? 경제활동의 종류는 첫 번째 생산, 만드는 거, 생산. 그리고 만든 거를 이렇게 사는 거 뭐예요? 소비, 생산, 소비. 자,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해. 분배, 생산, 분배, 소비. 오케이? 생산, 소비, 분배. 자, 생산은요, 사람들이 필요한 이제 그 재화, 물건들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얘기하고, 분배는요,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 대가 주는 거. 뭐 있어? 임금, 월급 주는 거, 이자 붙여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분배.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하는 거? 구입하는 거, 사는 거,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소비. 얘들아, 자원의 희소성은 뭘까? 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은 뭐예요? 인간의 욕구는요, 무한한데 그 반면에 자원은 뭐하다? 유한하다, 한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쌤 아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 석유도요, 무한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상관없이 자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야? 기회비용. 기회비용 들어봤어요? 기회를 삼는 비용. 또 기회비용은 뭘까? 내가 이 물컵도 사고 싶고, 응? 이 물컵도 사고 싶고, 핸드폰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건 많아. 그런데 하나만 사야 돼. 하나만 사야 돼. 그래서 샀어. 그리고 나서 두 개를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더 큰 가치를. 자,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은요?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합리적인 선택은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뭘 얻는 거? 최대 편익을 얻는 거. 내가 돈을 덜 줬는데 더 만족감을,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것,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자, 그리고 경제에서 빠짐없는 게요, 기업인데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어. 이게 시험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쉬운 게 도전 정신.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라는 게요, 시험에 나와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4번입니다. 얘들아, 수요와 공급의 차이 알죠? 수요는 뭔가요? 수요. 반대야. 사는 것. 수요는 뭐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 공급은요?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요, 뭔가 이 물건이 우리한테 나올 때는요, 균형 가격을 맞추거든요. 이거 얼마 주고 팔까? 막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옆에 보이지, 그래프. 수요 곡선과 공급선 곡선이 접점이 있어. 만나는 지점이 있어. 거기 동그라미 쳐봐. 그게 바로 뭐냐? 균형 가격이야. 균형 가격. 가장 적절한 가격. 그래서 그 균형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해돼? Yes. 이게 수요와 공급, 균형 가격.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야. 여기에서.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이 사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접해 있는 이 지점, 접점이 균형 가격. 그래서 얘들아,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바로 봐봐. 잠깐만. 오케이. 자, 2021년 1회. 2021년 1회 문제에 15번 한번 볼래요? 15번 이렇게 문제 나온다. 자, 균형 가격이 뭔가요? 얼마인가요? 3,000원. 그리고요, 몇만 개의 균형 거래량이 있어요? 3만 개. 그럼 답은 뭐야?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 쉽지?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자, 2022년 2회 12번. 보여요? 자, 이건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래프인 것 같은데 A에서 B 곡선으로 움직였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자, 가로선으로는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수량으로는 옆으로 더 가잖아. 상승이지. 가격은, 수량은 상승이지. 그치? 거래량은 상승이지. 그런데 가격은요? 하락합니다. 그쵸?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했어. 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한다. 이해되죠? 자, 밑에 한번 13번도 풀어볼래? 뭐예요? 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제도. 주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대. 이건 뭐예요? 지방자치제도. 14번도 풀어봐. 14번. 검사 나왔다. 이거 무슨 재판? 형사재판.
자, 얘들아 15번 봐봐. 입법권이래. 입법권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입법권, 입법부. 입법권, 입법부. 국회. 할 수 있겠지. 16번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 희소성.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다시 교재로 넘어와 봐. 총정리본으로. 이렇게 수요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5번 한번 가보세요. 자, GDP, GNP 들어봤어요? 이거는 쌤이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야. 자, 국내 총생산 GDP.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GDP는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 합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 이건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나라. 땅이 중요해, 땅. 그런데 GNP는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GDP는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생산되는 가치 합인데요. 우리나라 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근데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가치의 합이 GDP야. 오케이? 그런데 GDP. 자, 밑에 한번 밑에가 아니지? 오케이. 그런데 GNP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해. 우리나라든 저기 외국이든 상관없이 왜 축구 선수나 그치? 그리고 막 연예인들 있지.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총 소득의 합을 GNP라고 얘기해. 이해돼? GDP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의 합을요 GDP라고 하는데 GNP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생산물의 최종 합을 GNP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GDP 여기에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는요, 우리나라 땅 안에 우리나라 땅인데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겠지. 그치? 우리나라 땅인데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소득.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겠지. 그럼 반대로 여기는 그치.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여기 이제 너 뭐라고 하니? 교집합이라고 하니? 미안해요. 아무튼 교집합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 겹치는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이란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뭘까? 인플레이션은 거기다 딱 적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하면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근데 얘들아, 물가가 언제 오를까? 전쟁일 때? 어려울 때? 국내 총생산이 없을 때.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 첫 번째,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갈 때. 다른 말로 수요가 증가할 때. 사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지? 아까 수요가 증가할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어차피 사람들이 다 사고 싶으니까 가격을 다 올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물건을 만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이 물건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 비용 증가. 그러니까 물건을 이걸 팔기 위해서 이 값이 왜 올라가겠어? 물건을 만드는 그 재료값이 올라갈 때 물건값이 오르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할 때, 통화량. 여보세요 한 통화 말고요. 통화 뭐라고요? 화폐. 화폐량이 증가할 때. 화폐량이 증가할 때는요, 여러분, 화폐가 우리나라 안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국가는 그 화폐를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이 지출이 많아지고 가격이 계속 상승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는 그 화폐를 계속 이제 받아야겠지, 수집을 해야겠지. 그리고 계속 값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뭘까? 원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결과가 뭘까? 첫 번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자, 봐봐라. 우리 삼천리에 이 연두색 분필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삼천리에서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야, 없는 거야? 높은 거지. 그러니까 딱 하나가 몇 개가 없으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 그런데 어딜 가도 이 연두색 분필이 다 있는 거야, 강의실마다. 그럼 어때요? 가치가 없는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요,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화폐가 많이 풀려 있으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하락하게 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이 있냐? 이건 한번 적어 놓으세요. 무역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국내의 상품이 국내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국내의 상품이요, 외국의 상품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져요. 이런 무역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거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시겠죠? 자, 실업. 인플레이션이 막 물가가 상승되고 하면요, IMF가 막 오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실업자들이 말이 많이 일어나요. 실업은 뭘까요? 직업이 없어.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요,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어. 그런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가 실업이에요. 내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고 싶은 의사도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업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 실업의 원인. 자, 이건 한번 쌤 적어줄게. 비자발적이 뭐야? 내가 스스로 실업하지 않고 저절로 실업이 된 거. 그런데 반대로 자발적 실업도 있어. 내가 원해서 실업하는 사람. 비자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계절적 실업이 있어. 계절적 실업. 내가 여름이야, 수영장에서 알바했어. 그런데 겨울에도 수영장 있어, 없어? 없어. 계절에 따라서 실업되는 게, 이게 계절적 실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적 실업이 있어요. 경기적 실업은 아까 민우가 얘기한 것처럼 IMF,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저절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그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실업하게 되는 상태, 이럴 때가 있고요. 구조적 실업. 세 번째는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구조적 실업은 뭘까? 환경, 구조 변화. 그러니까 아까쯤 쌤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질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은요,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사회 때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공장 이제 그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자, 자발적 실업은 뭘까?
마찰적 실업. 오케이.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이제 스스로 너 쉬고 싶어서 저 일 그만할래요 하고 그거 하는 거. 멈추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파트에서 뭐 이제 거의 다 했어 우리. 마지막 경제 파트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절대 우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우위는 뭘까요? 자, 비교해 보자 우리. 이제 갑국이 있고요. 을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국은 신발을 만드는데 한 10%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데 을국은 15 정도의 이제 에너지와 가격이 들어간다. 그리고 뭘 만들어 볼까? 뭘 만들래? 옷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갑국이 옷을 만들 때 7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근데 을국은 10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갑국이 그냥 이거 2개 다 만드는 게 낫겠어요? 을국이 만드는 게 낫겠어요? 그치? 절대적으로 이제 갑국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한 나라가 더 이제 이익이 되는 거, 될 때, 이걸 절대 우위라고 해. 아, 갑국이 절대 우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비교 우위는 뭘까요? 자, 한번 조금 선생님이 수정해 볼까? 이렇게 해보자. 신발은요, 갑국이요, 을국보다요, 10의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서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옷은요, 갑국이 아니라 누가 더? 을국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비교해서 갑국으로부터는 신발은 우리가 만들고 을국에서 신발은 우리가 수입해 오자. 이렇게 비교해서 더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나은 게 있는지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 이게 비교 우위야. 이해돼?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거. 비교 우위. 상품을 다른 생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 우위라고 얘기한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비교 우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6인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국가. 이거는 그냥 여러 밑줄 그으세요. 국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여기서 쌤이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요.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그러면 국가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가 국가예요. 국제기구는요. 국제기구는 국제 두 나라 이상이 모여서 연합, 연대, 연맹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돼요? 국제기구는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것. 두 나라 이상의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가 중요해. 여기 있는 얘들아 국제기구 별표, 국제비정부기구 별표. 이건요 사례가 중요해. 예. 국제연합 UN. 국제기구는요 UN. 국제연합 UN.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 여기에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지금 국제기구의 UN 그리고 OECD. 이게 지금 국제기구야. 국제 이제 정부기구.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까지. 여기가 국제기구에 포함입니다. 오케이? UN, OECD, WTO. 그런데 비정부기구는요. 국경을 넘어서 정부 간의 연합이 아니라 개개인이 할 수 있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민간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그린피스. 한번 들어봤을걸? 그린피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들이 모여서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우리가 돕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 비정부 기구예요. 이해되죠?
이거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국적 기업이 하나가 좀 특별해.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 생각하면 돼요. 삼성이나 뭐 LG나 우리나라 안에 본사가 있지만 생산 공장은 저기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소도요. 연구소는요. 미국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들의 기업을 세워놓는 공장이나 연구소들을 세워놓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해. 이해되지? 여러 국가의 본사나 공장들을 다양하게 설립하는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사회 공존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적을 거 없어. 외우면 돼. 외교 정책을 통한 노력,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을 통한 노력, 이 두 가지가 있어. 국제사회가 사이좋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외교 정책을 열심히 하는 것, 원활하게 하는 것,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런 게 있고 밑에 갈등에 이제 여러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 간의 갈등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과의 갈등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 중에 일본과의 갈등 뭐가 있을까? 독도. 맞아요. 옆에 적어놔. 독도. 여전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우기고 있지. 그치? 왜요? 왜 우겨? 네, 수산자원. 독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기 위해서. 군사적 이민, 그리고 이제 거기가 섬이고 주변이 다 해안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는 현재 실효적 지배, 현재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많은 역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증거들이 다 있죠.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그런데 계속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중국과의 갈등은 뭐가 있을까? 자, 적어봐 옆에. 동북공정 들어본 적 있나요? 그치. 동북공정 아마 역사에서도 아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북공정이 뭐냐면 이제 역사 왜곡이야. 역사 왜곡.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고대 시기 지방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역사, 그러니까 자기들 국가라고 하나로 편입하려고 하는 중국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역사적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갈등을 또 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동북공정, 중국과의 갈등. 이건 아마 역사 파트에서도 아마 자세하게 더 배울 겁니다. 일본과의 갈등은 정리하면 독도, 중국과의 갈등은 동북공정.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고, 옆에 가봅시다. 7단원 인구 분포의 특징. 자, 인구 분포는 아까 쌤이 1단원에서 얘기할 때 남반구에 많이 있다, 북반구에 있다? 북반구에 9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분포의 특징 첫 번째, 북반구에 9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얘들아, 북반구에서도 있잖아요. 6대륙 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인구가 분포된 대륙이 어딜까요? 아시아. 아시아에도 6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북반구에 90% 이상이 위치되어져 있고 아시아에 60%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다음에 2위까지만 해보자. 아프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 우리나라는요, 산업화 이전에 1960년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었니? 지방, 농촌에 많이 있었죠. 왜요? 기후도 온화하고 평야도 발달되어져 있고 하는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그치?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는 도시로 많아졌어요. 왜요? 산업화되고 일자리 구하려고. 그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세계의 인구 이동. 세계의 인구가 어떻게 이동할까? 인구 이동의 요인. 인구 이동의 요인은요, 쌤이 이건 한 번만 적을게.
크게는 흡입 요인이 있고, 흡입이 뭐야? 빨아들이는 요인이지. 그리고 배출 요인이 있다.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여기다 어디요? 흡입하는 요인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릴까? 수도. 수도. 왜요? 이제 제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 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환경이 어때요? 깨끗해요. 쾌적한 환경. 그게 바로 흡입 요인이야. 흡입 요인. 일자리가 많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높은 임금. 자, 그 다음에 배출. 안 와. 사람들이 안 모여. 어디에 안 모일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왜요? 빈곤. 그치? 빈곤하고 또 낮은 임금.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낮은 임금.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안 가겠지. 계속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인구 이동의 유형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동할 때는요 유학이나 여행으로 많이 가겠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듣고 그냥 이해해봐. 일시적으로 갈 때는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영구적 오랫동안 갈 때는요 이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언제 이동할까? 자발적으로 이동할 때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겠지. 그리고 강제적인 이동은요 뭐가 있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야 돼. 쫓겨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식민지로 끌려갈 때 이거 강제적인 이동이 되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인구 이동의 유형이야. 이 정도 여러분 읽고 알 수 있겠죠?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 크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 일어나는 거. 고령화 저출산 적으세요.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지금 어디든지 고령화와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후진국은요 애들이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빨리 죽어? 왜 아프리카가 아까 아시아 대륙 다음에 아프리카가 인구가 제일 많다 했잖아. 대륙이 크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신기하게요 그 젊은 층이 진짜 많아요. 30대. 근데 그들이 오래 살 수 없어. 왜? 의료기술 발달되지 않고 쾌적하지 않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람들을 많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또 거기는 문제겠지. 그치? 자, 2-8번 가봅시다. 2-8번. 자, 도시의 특징입니다. 도시의 특징. 자, 도시의 특징 뭐가 있을까? 도시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도시의 특징. 인구가 어때? 아까 계속 도시에 사람들이. 인구 밀집, 그치? 높은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고, 그리고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에 가면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 삼천일처럼 막 운동장 있고, 그치? 잔디밭 있고, 막 산 있고 하는데, 서울에 이런 거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고 해?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적 토지 이용이 뭐야? 촘촘하게 그 땅을 다 쓰는 거야. 그치?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예요? 고층 건물들이 많죠. 고층 건물들이 많고, 편의시설들이 많죠.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지고 많죠. 여러분들이 온 부산과 인천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촌락과 도시를 좀 비교해 봅시다. 촌락과 도시. 촌락은요, 여러분 인구 밀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런데 도시는요, 높아요. 자, 그리고 주요적으로 그 농촌에서 하는 촌락에서 하는 산업이 뭘까요? 농업, 그치? 농업. 그리고 해안가면 어업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서비스업을 많이 하겠죠? 그쵸? 서비스업. 비교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요 아니 토지는요 토지 이용이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도시는요 집약적이에요. 그렇죠? 집약적, 조밀적. 그런데 촌락은 넓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조방적이라고 한다. 조방적. 촌락은요 토지가요 조방적. 조방적은 띄엄띄엄 사용한다는 뜻이야. 띄엄띄엄. 그런데 도시는요 집약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도시 내부, 이제 여러분 이미지 보이죠? 그림. 자, 도시는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다. 도심은 어떤 줄임말이냐면 도시의 중심이야. 도심은 도시의 중심. 그래서, 부산의 중심은 어딘가요? 해운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인천의 중심은 어디예요? 원해. 정답. 자, 그래서 그렇게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도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하면서 보자. 접근성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죠. 그리고 땅값도 비싸요. 그렇죠? 집가가 비싸요. 집 가라고 해 땅값. 그리고 땅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높아요. 모든 주요한 일정들을 도심이 해요. 그런데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냐면 이 공이 뭐냐면 얘들아 빌공이야.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냐면 도심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 낮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요 은행도 문 닫죠. 백화점도 문 닫죠. 밤이면 다 어디로 가? 집으로 다 들어가니까 밤에 유동 인구가 이제 비어지는 현상.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야. 도심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쌤이 도시 내부 구조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심, 뭐 부도심, 뭐 개발 제한 구역, 주변 지역 뭐 이거 많아요. 근데 이게 유독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나왔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뭘까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지 않는 거. 녹지 우리 보존합시다. 여기까지는 여기 이유는 개발하지 맙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야.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해요. 위성 도시는 아니. 위성 도시는 뭐냐면 얘들아 서울 인구가요 1000만이에요. 1000만. 근데 그 좁은 그 지역 안에 1000만 인구가 있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주변에 그 대도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들을 위성도시라고 해. 예를 들어서 뭐 부천, 좀 떨어져 있는 곳, 부천, 고양시, 일산시, 뭐 이제 이런 지역들을 위성도시라고 얘기해요. 위성도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한번 좀 보면요.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있다. 집심 현상은 뭐냐면요. 집심 현상. 이게 뭘까? 모여드는 현상이야. 모여드는 현상. 그래서 도심의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모이잖아. 모이는 이유는요. 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그치? 그리고 일자리가 많고 하면서 도심으로는 사람들이 집신 현상으로 많이 모여. 그런데 20 현상은 뭐야? 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왜 빠져나갈까? 왜 빠져나가지?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이제 조금 공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빠져가는 현상을 이심 현상. 그래서 쌤이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의미만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집신 현상은요, 사람들이 막 집약적으로 모이는 현상을 집신 현상이라고 하고, 이심 현상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자, 도시화 과정. 이 옆에 이제 그래프 별표. 그래프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초기 단계는요,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촌락에 많이 있어요. 촌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짓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속화 단계가 중요해. 가속화 단계는요,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향해요? 도시로 향해요.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해. 들어봤지? 이촌 향도 현상이 뭐냐면요, 가속화 단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속화 단계 때 일어나는 건데 농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이게 이촌향도 현상이야. 이게 가속화 단계 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종착 단계는 뭐예요? 종착 단계는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도시로 향했던 사람들이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향했어. 그런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다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이렇게 유턴하고 재이턴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역도시화 현상.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쵸? 역도시화 현상. 이거 특징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프 가져온 거야. 그래프 별표 치세요. 알겠죠? 이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자, 9단원 가봅시다. 2-9단원. 와, 거의 다 왔어. 우리 끝이 보입니다. 농업 생산의 변화. 농업 생산의 변화는, 자, 이건 간단해. 야, 이거 얘들아, 이거 간단해. 뭐냐면 과거에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 그거 지나가는 말로 다 얘기했어. 과거에는 농업을 짓는데 왜 농사죠? 이제 먹고 살려고. 그치. 그걸 뭐라고 해? 자급자족. 옆에 적어놔. 자급자족. 과거에는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 농업을 했어요. 자급자족 농업. 그런데 현재는요, 상업을 위한 농업을 해요. 팔기 위한, 판매하기 위한 농업을 지어요. 그쵸?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족 먹기 위해서 농업을 졌는데, 지금은요, 그 농사를 짓는 이유는 기업적 목축업. 그리고 이런 거 들어봤어? 낙농업. 낙농업이 뭐야? 우유, 치즈 만드는 거. 이게 낙농업이야. 그리고 이제 원예농업 뭔지 알아? 원예농업. 꽃, 과일, 채소 뭐 이런 농업들이 많아져요.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먹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농업들이 많이 농업들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다국적 기업도 얘기했었죠. 뭐였지? 삼성, LG. 그게 뭐였어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나라의 기업인데 다른 데에서 약간 연구소 같은. 그치? 우리나라 회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했다. 기억난다? 기억나지?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단원입니다, 여러분. 그쵸? 기후 변화의 요인.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 오늘 갑자기 막 엄청 따뜻했다가 오늘 또 갑자기 추워졌어. 다음 주에 더 추워진대요, 여러분. 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요? 공장이나 이산화탄소나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러면서 지구 안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죠. 지구 온난화. 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들이 뭐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빙하가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어디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 빙하 감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빙하들이 다 녹으니까 해수면 상승. 이런 영향들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어. 첫 번째. 협약이야,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MOU를 맺고 협약을 맺는 거.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인데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또 어떤 게 일어난 거야? 교토 의정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교토 의정서. 그리고 세 번째로 파리 협정. 이 세 가지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 국가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환경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전자쓰레기의 문제들이 또 커요. 전자쓰레기가 뭘까? 이런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쓰고 우리가 맨날 평생 써? 아니, 또 바꾸지 쓰다가.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녹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쓰레기가 돼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쌤이 좀 얘기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저 끝났다 이제 진짜. 그 다음은요. 11단원인데 영역의 구성, 영토, 영해, 영공.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영토, 영공, 영해는 뭐냐면 우리나라 땅, 영토 우리나라 땅, 영해는 우리나라 바다, 영공은 우리나라 하늘. 그래서 영토는 우리나라는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영해는요 동해안과 서해안 다 다르죠. 그런데 동해안은요 무슨 선이에요? 통상기선이죠.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나온다. 통상기선 12해리. 통상기선으로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야. 이거 약속이야. 서해안은요 동쪽에 비해서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남쪽으로는 12해리까지 가면요 일본을 넘어요. 그래서요 남쪽으로는요 대한해협이 있거든. 그 일본 그쪽에. 여기는요 직선기선 3해리. 해협. 대한해협. 일본과 가까워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예요. 그리고요 영공은 쉬워요. 영토 플러스 영해예요. 우리나라 땅과 우리나라 바다 위가 다 영공이야. 우리나라 하늘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 집 아래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먹어 살리기 위해서는요. 통상기선 12해리, 직선기선 12해리, 대한해협 이 3해리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안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바다에 좀 이런 생물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 연안국들이 약속을 했어. 그게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이 바다까지는 넘어올 수 있다. 이 거리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이거는 어떠냐면요. 200해리예요.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건 기억해놔. 200해리까지가 우리나라가 바다를 우리나라 영역. 우리나라 영역은 아닌데 경제로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구역. 오케이? 네. 여기까지 좀 알면 되고. 독도의 가치. 독도는요.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군사적 요충지. 해안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독도는요.
풍부한 수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천연가스가 또 많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천연가스. 이게 이제 독도의 가치라고 우리가 좀 크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11단원에서 또 중요한 게 각 다양한 지역화 전략. 예를 들어 이제 지역 브랜드, 쌤이 이제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빠르게 좀 설명할게. 지역 브랜드는 각 지역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야. 각 지역을 브랜드화 시켜. 그래서 I love 뉴욕 해가지고 막 티셔츠에 사람들 엄청 입고 다니지. 그런 거 브랜드화 하는 거야. 뉴욕을 브랜드화. 그리고 평창 해피 700이라고 막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해피 700이 무슨 의미냐면 해 말고도 700에 있다는 의미예요. 평창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평창 그런 지역들을 브랜드화하는 게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은 옆에다 그냥 크게 적어놔. 축제, 지역 축제. 장소를 이용한 마케팅이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 할까라고 하면서 마케팅으로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한평 나비 축제, 여기 아래 논산 딸기 축제, 막 이렇게 축제들을 만들어서 논산하면 딸기, 막 이렇게 한평하면 나비, 막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거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는 뭐냐면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표시하는 제도가 지리적 표시제예요. 다시 한번 상품의 품질과 특성을 이제 기록해서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순창 고추장은 순창이지, 그치? 보성 녹차 어디예요? 보성이지. 쌀은요 이천쌀. 한우는 횡성, 강원도 횡성 한우,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리 위치를 표시하는 제도가 지리적 표시제이다 라고 하는 거야. 상품의 품질, 특성 등 특성한 지역에 비롯한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이게 지리적 표시제.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2단원. 자, 3회 우리 12단원입니다. 얘들아, 뇌 새겨야 돼. 우리 캠프가 그냥 뇌 새긴 캠프가 아니에요. 뇌 새기는 캠프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영토와 영해. 아까 앞에서 영토는 뭐라 했지? 우리나라 땅. 영해는 우리나라 바다인데요. 그거에 둘러싸인 이제 갈등이 뭐냐? 카슈미르야. 카슈미르는요, 다른 말로 이건 별표 진짜 5개 쳐야 돼. 이건 하나라도 나와요,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카슈미르는 종교 분쟁이야. 종교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빨리 적는 게 더 중요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인데요. 인도는 보면은 힌두교가 종교예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우리. 카슈미르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 분쟁이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센칸쿠 열도는 일본, 중국, 타이완. 이 세 나라의 분쟁인데요. 일본, 중국, 타이완 세 나라의 분쟁인데, 이제 여기 이 땅에 센칸쿠 열도에 있는 자원들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이 세 나라가 지금 이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센칸쿠 열도. 중국이랑 어디라고? 중국, 일본, 타이완. 파키스탄도 이슬람. 네. 그리고 이 센칸쿠 열도는요, 실효적 지배는 누가 하고 있을까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난사군도입니다. 난사군도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연안국들, 여기서 말하는 연안국은 그 주변 국들이야.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 그림에는 안 가져왔구나.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이런 관련 국가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 갈등이에요. 난사군도.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지역 간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자, 국제기구 아까 뭐라 했니 우리 국제기구? 또 나왔다. UN 또 OECD, WTO 뭐 이런 국가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비정부 기구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 비정부 기구는 다른 말로 NGO 단체예요. NGO 단체. 알겠죠? NGO 단체. 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움직이는 단체. 자,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을 막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은 돈 많이 못 버니까 그냥 막 이제 공정하지 않게 막 하는데 무역을.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 공정무역하자. 공정하게 무역하자라고 하는 게 공정무역이야.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여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공정무역입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공정하게 무역하는 건데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정하게 가격을 지급하는 거.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사회를 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또 복습하고 정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리뉴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하나님 수업들이 또 학습이 이어집니다.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강한 신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리뉴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